안녕하세요. 별에는입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오늘은 요즘 읽은 책 5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요즘 읽은 책 5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까지 가장 최근에 제가 읽었던 5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일단 짧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작고 귀엽고 통제 가능한 이 책은 작가의 이력을 보면 15년 동안 교사로 재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작가로 전념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편 5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단편이 모두 돌봄에 대해서 각자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나지 않아요. 유령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책에서 3개의 단편집만 추려서 나온 북클럽 에디션 책입니다. 3권의 단편 중에 빛이 나지 않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단편은 해파리가 바다를 점령하는 그런 디스토피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이 책은 백수린 작가의 에세이집이고요. 백수린 작가 하면은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담백함, 따뜻함 이런 문체 그리고 내용들일 텐데요. 역시 이 에세이집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줄기세포와 생명복제 기술, 여러 소설이나 영화에서 회자되는 그 인간 복제인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과학의 기초 지식, 또 현재 과학의 수준까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째 계절, 장르를 제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판타지면서 또 SF고요. 디스토피아 내용이 담겨있고 등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부서진 돼지 3부작 중에 첫 번째 소설인 5번째 계절입니다. 모든 시리즈가 휴고상을 타면서 휴고상 역사에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책이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던 책인데요. 좀 제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또 취향 따라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사실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순위는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도수영 작가님의 책을 5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햄스터가 나오는데 그 햄스터를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우던 한 주부가 나오고, 다른 단편에서는 햄스터의 입장이 또 나옵니다. 이 돌봄 과정에서의 햄스터에 대한 입장. 또 다른 단편에서는 초등학교에 어떤 한 소녀가 햄스터를 갖고 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교사의 입장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돌봄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다양한 입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다는 자체가 유쾌하지만은 않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많은 감정들, 생각들을 하게 해요. 제가 5위로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이거는 작가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달리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소설에 완전히 몰입하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됐다. 5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위와 3위를 선정을 해야 됐는데 저는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우선은 고민을 한 2권의 책은 백수린 작가님의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이라는 에세이와 빛이 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북클럽 에디션 책, 이 2개를 갖고 고민을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이 근데 저는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먼저 3위인 빛이 나지 않아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빛이 나지 않아요는 3위인데요. 이 책이 3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임선우 작가가 독창적이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한 그런 소재들을 담고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소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빛이 나지 않아요는 아까 짧게 설명을 드렸듯이 해파리가 바다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해파리는 바다에만 있어요.
근데 이 바다에서 해파리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해파리로 변합니다. 좀비 스멜이죠. 또 그거랑은 좀 다른 게 해파리는 굉장히 제한된 구역, 바다라고 하는 물속이라고 하는 공간에만 있으니까 여기만 잘 피하면 인간들이 그냥 보통의 인생을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국가가 이제 고용한 해파리를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낚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사는 육지에서는 해파리를 이용한 상업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파리에서 추출한 그 독, 해파리로 변하게 하는 그 독을 투입을 해서 이 사람을 해파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다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사람이 낚아서 죽일 수도 있고 뭐 이 해파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몸을 갖고 싶지가 않은 죽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냥 합법적으로 성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해파리로 변하고 싶던 한 여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결핍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런 과정이 정말 단순하면서도 인류애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더 점수를 많이 주게 됐던 게 두 번째 소설이었는데 여름은 불빛처럼 이라는 단편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이 정말 단순하게 다가가는 그 기괴한 독창성은 뭐냐면 사귀던 연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연인 헤어졌는데 이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인의 집에 찾아온 거죠. 근데 연인은 이사를 가고 다른 여자가 살고 있어요. 비번을 알았나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 그래서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전 여자친구한테 너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 이 집에 뿌리를 내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연히 전 여자친구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정말 이 집에 뿌리를 내립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박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신박한 이 상황이 좀 재밌었어요. 근데 또 이것도 풀어나가는 과정은 되게 단순한 문제로 풀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다? 나머지 소설도 좀 읽고 싶어서 이 세 개의 소설을 담고 있는 원작인 유령의 마음으로 이 단편집을 좀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음사 책을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읽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괴한 단순함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백수린 작가님의 에세이가 4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저는 이 에세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읽으면서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백수린 작가님의 글이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따뜻하고 또 에세이를 읽는다는 자체가 그 작가의 삶, 가치관, 생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고 그래서 저 또한 이런 글을 쓰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새로 이사를 하게 된 집, 새로 이사를 해서 만나게 된 이웃, 동네, 풍경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이분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그 반려동물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데 반려견이죠. 그 경험이 그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글을 읽는 게 상당히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반려견을 잃고 나서 슬퍼하시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슬프냐? 뭐 이런 아직도 그 슬픔을 극복을 못한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백수린 작가가 쓴 그 글에서 저는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기쁨에 있어서의 타인과의 공감과 슬픔에 있어서의 타인과의 그 공감의 갭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쁨은 선명하고도 투박한 감정이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고유한 결과 무늬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
다른 이가 겪고 있는 그 기쁨을 똑같이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기쁨으로 미루어 상대의 마음을 짐작해도 되고, 그가 실제로 느끼는 기쁨과 내가 짐작하는 기쁨 사이에 간극이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쁨 앞에서 우리는 쉽게 관대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슬픔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 상대의 슬픔에 공감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쁨과 달리 슬픔은 개별적이고 섬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슬픔에 잠긴 사람의 마음이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쉽게 긁히는 얇은 동판을 닮아서다. 슬픔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끝내 포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없이 예민해지고, 슬픔이 단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는 좁고 긴 터널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슬픔에서 빠져나온 이후엔 그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이 겪은 슬픔의 경험을 참조하여 타인의 슬픔을 재단하고 슬픔 간의 경중을 따지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크기로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쉽게 말한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었는데 다 반납하고 나서도 굉장히 여운이 남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좋았던 거는 단순히 나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선 나의 슬픔을 생각할 때 남들의 반응에 왜 그렇게도 내가, 이 인간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가게 되고, 또 그렇게 타인의 슬픔에 그리고 또 위로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위와 1위만이 남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 그래서 제가 NK 재미신에 대해 얘기하고 부서진 대지에 대한 하울을 하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과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 기대를 이 책이 저버리지 않았을까요? 네,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대보다 더 재미가 있었어요. 2위인 줄기세포와 생명복제기술, 이 책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밀리의 서재로 봤거든요.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밀리의 서재로 책을 좀 찾아보던 중에 발견을 한 책이고요. 아마 미용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셔서 무릎 관절 치료 이런 걸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줄기세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두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세요. 근데 제 병의 진척 상황 이런 걸 보시고 혼자 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자기가 논문을 많이 찾아봤다,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줄기세포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청소년 과학 분야에 속합니다. 상당히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쉽다.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저희에게 먼저 알려주게 되는데,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 생물 시간에 익숙하지만 너무 과거에 공부했었던 그런 그림들을 이 책이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 지식부터 쌓아서 줄기세포를 통한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지 그 수준까지를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눈이 막 땡그레져가지고 읽었었어요. 이 책을 쓴 저자 자체가 과학교육과를 전공을 하고 박사 학위까지 이 분야에서 이수를 하셨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쓰여졌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줄기세포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쓰이게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미 이게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 있냐 하면은, 훈련을 해서 인명구조,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이런 걸 하는 특수 목적견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 목적견 한 마리가 최종 합격
합격을 해서 실제 이런 상황에 투입이 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복제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 목적견이 될 확률이 80%로 높아진대요. 그러면 이 개를 실질적으로 복제를 해서 특수 목적견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가 드냐면 4,600만 원. 그래서 일반 개를 가지고 특수 목적견으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2015년에는 미국의 한 회사에서 반려동물 복제 서비스, 이거를 클로닝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걸 운영을 하고 있대요. 개를 복제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고양이를 복제하는 데에는 3천만 원 드는데, 그럼 이걸 왜 복제하냐? 반려동물을 키우시던 분들이 이 반려동물이 죽기 전에 유전자를 이 클로닝 서비스 업체에다가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이걸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이 동물이 나를 주인으로 바로 알아본다든지 나와의 추억을 기억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고요. 이거를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줄기세포 재생의료 기술 수준이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은 이 책이 2022년 5월에 출간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021년을 기준으로 10위권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지금 현재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데 미국 대비 85% 수준의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수준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요지경의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국제인간? 이런 게 어디 소설이나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몸을 치료하는 거에 이걸 써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은 입장에서 이 책을 읽은 건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병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각 나라가 어느 정도 진보해 있는지 2022년 저자가 썼을 당시까지를 기준으로 적혀 있는 책이고, 하지만 줄기세포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그 기초 지식을 쌓으시려는 분들에게는 매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이 부서진 돼지 3부작의 긴 여정, 그것의 서막인 5번째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이 영상 바로 전번에 올린 브이로그에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드렸죠. 세계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같은, 이 책에서는 이걸 흔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흔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대륙이 있습니다. 그 대륙의 이름은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요대륙이라고 명칭을 지었는데요. 이 대륙은 고요대륙이라고 불립니다. 흔들이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단순히 땅이 흔들려서 위험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고, 그럼 또 화산재가 하늘을 덮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겨울이 지속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겨울이 아주 혹한으로 거의 빙하기에 가깝게 그런 수준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잦은 흔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그거는 바로 이 오로진 덕분인데요. 오로진은 조산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이 흔들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5번째 계절이 의미하는 바가 겨울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흔들이 오고 일어나는 그 오랜 추위 속의 시간을 5번째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히어로물이야? 이런 생각으로 유치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유치한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이게 1위를 차지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대륙은 그렇게 오로진의 흔들을 조종하는 능력으로 또 사람들이 버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1권은 바로 산재 제국에 의해서 이 대륙이 지배되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데요. 고요 대륙은 긴 세월을 거치면서 제국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현재는 산재 제국이 이런 5번째 계절을 여러 번 거치면서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펄크럼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펄크럼의 오로진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혹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오로진들이 조산력을 허투루 쓰지 않게 또 인간들의 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잘 조련을 하는 거죠. 굉장히 순종적으로 이 능력을 딱 그런 데만 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오로진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인을 수호자라고 부르는데요. 수호자들은 오로진과 같은 조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로진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요. 이 수호자 밑에 오로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살면서 인간들은 오로진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이 시스템이 어떠냐면 일반인들에게 오로진은 되게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진을 되게 싫어하고요. 비하하고 되게 비천하게 봐요. 희한하죠. 이 시스템이 이미 정착돼 있는 상태에서 주인공은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오로진이 있습니다. 1권에서는 새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요. 애순이라는 인물, 아마야, 그리고 시에나이트 이렇게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일단 애수는 자신이 오로진임을 숨기고 일반인처럼 마을에 사는 인물이고요. 애수는 이 사실을 자신의 남편, 지자까지도 모르게 하면서 살았었는데 애순이 낳은 아들과 딸 이 2명이 다 오로진이거든요. 자식들도 다 숨길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오로진을 되게 혐오하고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마을에 오로진이 태어나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오로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육을 받지 못한 오로진은 언제 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지 몰라요. 흔들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흔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그냥 자기가 뭐 배가 고파서 울던 이제 뭐 기저귀를 안 갈아줘서 분노해서 울던 이렇게 했을 때 그 힘이 갑자기 흔들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이걸 모르기는 힘들죠. 결국은 지자가 이걸 알게 되고 아들을 죽이고 딸인 나수는 데리고 마을을 떠나 어딘가로 막 갑니다. 애수는 이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또 나서고요. 그런 상황이고 다마야는 어린아이입니다. 부모가 이제 쫓아내는 거죠. 한 남자한테 데려가도록 해가지고. 근데 이 남자는 바로 수호자였고 다마야는 결국은 이 수호자를 따라서 펄크럼에 들어가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에나이트는 이미 펄크럼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여성이에요. 여기에서 인정하는 그 수준이 있는데 이 펄크럼에서 훈련을 받은 오로진들은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반지를 하나씩 받게 되는데요. 10반지까지를 받게 되면 이 모든 훈련을 완수하는 게 되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오로진이 되어서 거기에서 시에나이트도 당연히 여러 반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인물로 나오고요. 현재는 4반지를 가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본부의 명령을 받아서 어느 작은 해안 마을에 산호초를 제거하는 그런 의무를 띠고 10반지를 가진 오로진 한 명과 함께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보여주게 되고요. 이 세 여성이 1장인 애순, 2장인 다마야, 3장인 시에나이트 이런 식으로 계속 섞여서 나오게 돼서 지루할 틈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오로진을 거의 노예화하듯이 하면서 살게 된 건지, 수호자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건지 이런 자체가 궁금하고요. 재미신이 어떻게 이 내용을 풀어나가면서 갈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5번째 계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고요 대륙을 보여주고요. 바로 이 유메네스라고 하는 여기가 가장 큰 도시예요. 지도층이 살고 펄크럼이 있고 이랬던 곳입니다. 이 책으로 여름을 나보겠다 그렇게 하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정말 여름이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읽은 책 5 여러분들과 책수다를 떨어봤고요. 여러분의 순위는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별에는 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되세요.